강원도를 평화특별자치도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역임하신 이낙연 전 대표님으로부터 이낙연표 신복지정책이라는 주제로 특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표 신복지정책은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라는 슬로건으로 소득과 교육, 의료, 주거, 노동, 문화, 환경 등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국민생활 적정 기준을 보장하자는 내용의 복지정책입니다. 그럼 뜨거운 박수로 우리 이낙연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럼 잠시 강연 전에 우리 이낙연 대표님의 팬클럽이죠. NY사랑 김명희 강원도 회장님으로부터 꽃다발 전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선 신복지 강원 포럼 이렇게 잘 출범하게 해주신 한금석, 전호철, 윤지영 공동대표님 고맙습니다. 또한 저희들의 병풍 역할을 해주실 이백용, 김석봉 고문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 와주셔서 저희들에게 크나큰 용기를 주신 고모님들 또 스님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허영 도당위원장님, 서른 박광원 전 최고위원님 그리고 여러 도의원님, 시의원님, 군의원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좀 받겠습니다. 어떤 마을에서 남자 한 분이 돌아가셨답니다. 그분의 관을 교회에 모시고 교회에서 장례 절차를 밟았는데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고인이 생전에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었던가 하는 걸 절절히 말씀을 하셨대요. 그 말씀을 듣고 계시던 고인의 부인이 옆에 있는 딸을 이렇게 찔벅찔벅하면서 아가 가봐라, 네 아버지 아닌 것 같다 이랬더랍니다. 우리 허영 의원이 칭찬을 많이 하시는데 한참 듣다가 내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대변인 확실히 잘 모셨죠? 네. 앞으로는 제가 허영 동지의 대변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2년 7개월 13일 총리로 일했습니다. 강원도에서 시작해서 강원도로 끝난 총리 재임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이 2020년 1월 14일이었습니다. 그날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퇴임식이라고 할 것도 없이 계단에 서서 우리 총리실 간부들한테 인사하고 떠났는데 그 자리에 이상한 남자 한 분이 꽃다발을 들고 왔었습니다. 강원도 삼척시 원당읍 갈람 1리 신남마을 김동혁 이장이었습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그날 밤에 대통령께서 저와 정세균 후임 총리님을 청와대로 불러서 막걸리를 한 잔 주셨습니다. 처음에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고 기다렸는데 당연히 이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정 총리님 잘 부탁합니다. 이 말씀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님의 첫마디 말씀이 이 총리님 책 한 권 쓰시지요.
무슨 책을 쓸까요? 재난재해 대처한 경험을 책으로 한번 써보세요. 제가 제 얘기를 책으로 쓰기를 몹시 꺼려합니다. 그러나 모처럼 대통령께서 말씀을 주셨으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정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재난재해가 유별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처하고 지휘하고 했던 저의 여러 가지 일들이 기억에 남으셨던가 봐요. 그걸 책으로 한번 써봐라. 그 일이 제 총리 부임 직후로 돌아갑니다. 총리에 부임했을 때 그때 가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 바로 그 다음날 경기도 안성에 거북이 등처럼 갈라진 저수지 바닥에 들어간 것이 첫 외부 일정이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온통 저의 고민은 평창 동계올림픽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 고민하시는 것은 어떻게 하면 그 무렵에 북에서 미사일도 쏘고 핵실험도 있고 막 그랬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롭게 개최할 것인가? 평화롭게 개최하려면 북한 선수들이 와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북한 선수들 오게 할 것인가? 이렇게 큰 고민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집안 살림을 하는 처지라 개막식을 어떻게 할까? 평창에 메인 스타디움이 천장이 없다는데 영하 19도까지 내려간다는데 이건 개막식을 무슨 수로 천장을 덮을까 말까? 또 천장을 덮을 수도 없대요. 이 기둥이 헐다가 좀 천장 없는 곳으로 설계했기 때문에 무거운 걸 올리면 위험해진다. 그래서 천장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개막 행사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할 것인가. 그런 등등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네, 이 얘기를 줄일게요. 걱정이 대단히 많았지만 결국 개막식은 성공했죠. 성공했고 그 직전 겨울, 그러니까 2017년 5월에 대통령이 취임하셨는데 그 직전 겨울 조류 인플루엔자가 창궐해서 한 해 겨울에 3,080만 마리의 닭과 오리를 살처분해 땅에 묻었어요. 근데 저는 그것은 저의 일이기 때문에 아주 큰 고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키도 크고 많이 먹는 청년들 수천 명이 와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저녁에 뉴스가 나오는 게 맨날 닭 살처분하고 땅에 묻는 그런 뉴스만 나오면 선수들이 어떻게 먹겠어요? 그래 고심고심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성공해가지고 2년 8개월 동안 살처분이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였습니까? 4월 4일 밤에 고성에서 산불이 나서 고성, 강릉, 속초, 동해까지 산불이 번졌어요. 그 산불이 났을 때 고성군 토성면에 오리고기 식당을 하시는 한 남자는 자기 식당이 불에 다 타서 없어졌는데 이동식 급식 차량을 몰고 다니면서 자기 가게를 복구한 것이 아니라 이재민들에게 하루 세끼 밥을 공급했습니다. 오늘 그분이 포럼의 멤버로 와 계세요. 고성군 엄기인 회장이십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에 태풍 미탁이 경상북도 울진과 강원도 삼척을 때렸어요. 삼척의 신남마을은 산 밑에 있는 마을인데 평상시에는 마을길입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쏟아지니까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 그 길을 강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온 마을이 물에 적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을의 이장 한 분이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온 동네 주민들을 깨워서 인명피해 한 분도 나지 않게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김동혁 이장입니다.
이런 의인들께서 신복지 포럼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든든한지 모릅니다. 저 두 분은 그 후로 저의 친구가 됐습니다. 이 방에 모이신 분들 가운데 제가 직접 전화드려서 여기 오십시오 한 분이 딱 두 분뿐인데 바로 저분들이십니다. 예. 그때 제가 엄기인 회장님께 약속을 드렸었어요. 식당 복구되면 꼭 오겠습니다. 그런데 그해 겨울이었던가 1년 뒤 겨울이었던가 갔더니 복구가 됐어요. 식당 전체에서 거름 냄새가 나는데 거기를 제가 갔었습니다. 그래서 한 끼 식사를 하고 온 적이 있고요. 강원일보에 그것이 아름다운 미담 기사로 복구되면 오겠다. 약속 지킨 이 총리.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크게 나는데 바로 식당 제목이 가조 오리구이집. 그리고 이제 그해 연말에 총리 곧 옷 벗게 됐다는 걸 알고 예전에 불행을 겪었던 데를 한 바퀴 다 돌았어요. 복구가 얼마나 됐는가. 주민들께서는 이제 일상으로 돌아오셨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 중에 신남마을을 갔더니 많이 회복이 됐어요. 그 뒤로 또 한 번 갔습니다만. 근데 김동혁 이장께서 그 마을 밑에 있는 바닷가 할머니들 노점상에 바닷가에 있어요. 거기서 한겨울에 노가리 구워서 막걸리를 주더라고요. 얼마나 추웠는지 모릅니다. 그 막걸리 주신 분이 바로 김동혁 이장. 예. 강원도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크나큰 신세를 지고 있는 곳입니다. 6.25 전쟁 때는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강원도의 산과들이 피로 물들었습니다. 강원도민들이 희생됐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국내외 군인들, 참전용사들까지 강원도에서 산화했습니다. 강원도의 그런 희생 덕분에 남부지방 국민들은 희생을 덜 겪을 수가 있었습니다. 산업화 시대에는 지하 수백 미터 탄광 속에 우리 광부들이 들어가서 진폐를 겪어가면서 땔감을 제공했기 때문에 이만큼이나 산업 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곽도영 의장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강원도는 서울 시민들에게 물과 공기를 제공하면서 스스로는 경제 발전에 제약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신세에 대해서 이제는 국민이, 국가가 강원도의 빚을 갚을 때가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허영 동지께서 평화특별자치도를 만들자 하는 특별법을 국회에 내놨습니다. 사실은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그게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은 건 대단히 미안한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힘을 합쳐서 강원도를 평화특별자치도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강원도의 꿈, 제일 큰 것을 저는 에너지로 봅니다. 그 에너지도 그냥 보통 에너지가 아니라 과거처럼 탄광에서 캐낸 석탄을 떼서 만드는 그런 전기가 아니라 이젠 그린 에너지에서도 강원도가 선도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 최문순 지사께서 수소에너지 허브로 강원도를 만들겠다 하는 공약을 하고 계시고 우리 허영 의원은 핵융합 에너지를 지금 연구하고 계십니다. 한참 동안 브리핑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근데 좀 창피하지만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고 들었습니다. 강원도 국회의원 오면 더 똑똑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국회에서 지금 두 분도 잘 모르고 여기 와 있을 거예요. 이런 그린 에너지의 발신지로 변해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린 헬스. 원주는 의료 분야에 수많은 국가 단위의 기획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기업 도시, 혁신 도시, 또 무슨 도시. 원주시에 지정면이라는 면이 있어요. 국가산업단지가 무엇이든 지정하면 맨날 지정면으로 지정되더라고요. 면 단위가 인구가 4만인가 5만인가 막 넘어가요.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거기에 연구소들이 들어와 있고, 의료 장비 제조 기업들이 들어와 있고, 대학들이 들어와 있고, 심평원과 건강보험공단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거기에 모여 있어요. 거기가 성공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어느 지방도시도 성공할 것이 없다고 저는 믿어요. 반드시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강원도의 메디컬 산업은 성공시켜야 되고 그 중심지가 바로 원주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게 신복지 강원 포럼이에요. 다른 동네는 가운데 글자가 좀 다르겠죠? 근데 딴 동네 가면 글자 쓴 순서대로 신복지 얘기를 먼저 하는데 오늘은 강원도 얘기를 먼저 했어요. 여러분 보고 감동해서 그런가 봐요. 신복지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아주 기록적인 참패를 했습니다. 저에게 큰 책임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제가 고개 푹 숙이고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분들의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특히 청년들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제가 만나는 분들 거의 예외 없이 당신의 삶을 불안해하십니다.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힘들었지만 불안하지는 않았어요. 왜냐? 앞날이 보이니까. 할아버지가 여기서 농사지었으면 아버지도 농사짓고 손자도 농사지어요. 앞날이 보였죠. 그리고 소득이 몇 월쯤 얼마가 들어올지 다 알아요. 11월쯤 추수하면 나락이 몇 가만이 나오고 돈이 얼마쯤 된다 알아요. 그리고 그때쯤 되면 셋째 딸 시집 보내야 한다. 이것도 다 알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앞날이 보이지가 않는 내 직업과 내 소득이 어떻게 될지 나도 잘 모르는 그런 상태로 점점 내몰립니다. 국민 모두가 내 삶이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시대 국가가 할 일은 무엇인가? 내 삶을 지켜주는 역할, 그것이 국가가 해야 될 제1의 의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복지는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신복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똑같이 돈 나눠주면 다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일을 하건 말건 똑같이 돈을 나눠주고 그걸 위해서 많은 예산을 써야 한다면 그건 재정을 잘 쓰는 일이 아니지요. 어려운 분들은 더 도와야 되고, 그리고 한정된 재정이라면 기왕이면 효과가 더 높게 써야 되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더더구나 삶이 그렇게 단순한 그 방법으로 해결되지가 않을 만큼 복잡해져 있어요.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분야별로 우리나라의 생활 수준을 놓고 보면 IT 생활은 4만 불 수준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소득은 3만 불인데 IT는 4만 불입니다. 나머지는 대체로 3만 불 이하의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조금 나은 것이 의료, 문화. 이것은 확실히 2만 3천 불, 2만 4천 불, 2만 5천 불 이쪽 수준의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나쁜 것은 1만 불 이하의 수준인 것도 있어요. 환경. 교육은 1만 불 조금 넘을까 말까 해요. 복지가 2만 불이 안 됩니다. 이렇게 분야마다 들쭉날쭉해요. 이것을
3만 불 수준에 맞게 고르게 약한 데는 더 키우고 빠진 데는 더 채워 넣자. 이것이 신복지입니다. 당연히 가야 될 길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끼고 계시는 이 마스크가 재작년 겨울까지만 해도 코로나용 마스크가 아니라 미세먼지용 마스크였습니다. 이제는 공기마저도 우리 삶을 위협한다 하는 걸 몇 년 동안 우리가 경험했어요. 밖에 나가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공기가 탁해져 있었습니다. 겨울이면 그것이 가장 큰 걱정이었어요. 이제는 그런 문제, 공기마저도 국가가 책임져 줘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 문제도 그냥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 해결을 할 수가 없고,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민의 삶이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런 세세한 문제까지 나라가 책임지겠다 하는 것이 바로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신복지입니다. 그걸 하겠다 이겁니다. 신복지는 국내에서 정치인 중에서는 제가 제일 먼저 말을 했지만 사실은 제가 발명한 게 아닙니다. 2015년에 이미 국제사회에 나와 있었어요. 2015년이면 어떤 때냐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이 이미 시작되고 있던 때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시작돼서 사람들이 자기의 일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자기의 소득에 대해서 불안하기 시작한 그런 무렵입니다. 사람의 일자리를 로봇가 뺏어가 모든 것이 기계가 대신해주고 사람은 점점 내몰리고 그 사람들은 불안해지고 그런 시대의 흐름을 보고 ILO 국제노동기구와 세계은행, 그러니까 ILO는 노동자의 인권뿐만 아니라 좀 어려운 얘기 뺄게, 국제노동기구, 노동의 문제를 주로 다루는 곳과 세계은행, 세계의 금융을 다루는 두 개의 기관이 함께 연구를 해서 대안을 내놨어요. 이렇게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한 그런 시대에 어떤 국가를 만들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그 두 개 기관이 합의해서 내놨습니다. 그게 보편적 사회보호. 쉽게 말하면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는 모든 요소로부터 보편적으로 보호해 드려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한국식으로 해석한 것이 신복지입니다. 그 보편적 사회보호 2015년에 나온 것을 유엔이 이미 받아들였고 유럽연합 EU가 받아들였고 세계 선진국 클럽 OECD가 수용을 했고 동남아 국가들마저도 수용했고 일본도 수용했습니다. 한국이 아직까지 수용하지 못했는데 수용하지 않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왕에 할 수밖에 없는 길이라면 지금 국민들이 어려워할 때 이때 그것을 하자 하는 것이 신복지입니다. 우리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1997년 겨울에 우리나라가 IMF 관리체제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쪽 돈을 빌려 쓰고 그 대신에 우리 경제 정책이나 이런 것을 IMF의 간섭을 받게 됐죠.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셨습니다. 200만 명의 실업자가 생겼습니다. 그때 노숙자가 처음으로 서울역 지하도, 을지로 입구 지하도에 밤마다 노숙자들이 라면 박스 같은 걸 깔고 주무시던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그 노숙자나 실업자들을 어떻게 도와드릴 것인가? 당연히 국가의 가장 급한 일이 그것이었어요. 김대중 정부가 그 일을 했습니다. 하면서 그 일만 한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일을 동시에 했습니다. 첫째는 기초생활보장제를 그때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큰 기둥이 기초생활보장제인데 그 어려운 때에 그걸 시작했어요. 당시에 시작은 미미했습니다. 많은 진보 세력에서 왜 이렇게 미미하게 시작하냐고 돌면 소리를 했습니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작해놓으면 반드시 더 나아질 것 아니냐. 처음부터 욕심내지 말자. 이래서 시작한 것이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들 한 달에 몇십만 원 받으시는 것이 시작이 그때 됐습니다. 어렵다고 그런 일을 미룬 것이 아니라 어려운 때 그 일을 했습니다. 둘째는 IT 강국을 그때 만들었습니다. IT 산업을 발전시키는 건 기업들이 하는 거지만 정부가 할 일이 있었어요. 김대중 대통령은 무려 4조 원을 투입을 해서 왕조실록을 전부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었어요.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IT가 굴러가거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려면 처음에는 손으로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가 생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 IT 강국이 됐고 그 덕분에 우리가 코로나도 잘 이기고 있는 겁니다. 물론 건강보험 덕분이지만 각 개인의 정보와 네트워크를 만든 것은 IT 덕분이거든. 하나가 IT, 하나는 건강보험. 이 두 개의 기둥 덕분에 우리가 코로나 방역을 잘하고 있는 거거든. 물론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하여튼 얘기 돌아갑니다. 그 IMF 국난 속에서 우리 김대중 정부는 첫째, 기초생활보장제라고 하는 복지제도의 근간을 만들어 IT 강국의 초석을 만들어 그리고 또 하나가 한류를 그때 만들었습니다. 요즘 BTS다, 윤여정 선생님이다. 다 그 시작은 김대중 정부 시절에 했던 것이죠. 일본의 대중문화 투라도 좋다고 결단을 했어요. 저 일본 꽤나 아는 사람인데 저도 반대했습니다. 우리 대중문화 망할지 모른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결단을 해가지고 문을 열었는데 망한 건 우리가 아니라 저쪽이 망했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어려우신 국민들 돕는 것이 가장 급합니다.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딴 일을 못하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가 더 쉽고 그동안에 못하고 미뤄뒀던 일을 지금 할 수가 있거든. 그 일을 해나갈 것입니다. 디지털 전환, 그린 뉴딜, 그리고 문화강국을 만드는 것, 강원도를 평화특별자치도로 만드는 것, 그린 헬스, 그린 에너지 산업 성공시키는 것,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선언하거나 불평등을 완화하는 헌법 개정도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려운 일 있다고 딴 일 못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하셨잖아요. 그 후로 지금 20년 이상이 흘렀는데 못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용기를 내시고 이 국난은 극복하고 어려운 국민도 도와가면서 그동안에 못했던 일도 해야 되고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하십시다. 고맙습니다. 먼저 발언에 기회를 주신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년응급구조사 이용준이라고 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군 전역 후 3천만 원 지급이라는 정책을 말씀하셨는데 이는 포퓰리즘이라는 여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표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예, 전 정말 포퓰리즘 싫어합니다. 예, 사람들이 답답하다, 좀 사이다 소리 좀 해라. 그래도 그냥 그러지 않는 것이 접니다. 포퓰리즘 아닙니다. 지금 올해 병장들 월급이 60만 9천 원쯤 될 겁니다. 원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병장 월급이 최저임금의 50%쯤 되게 하겠다 이거였습니다. 근데 금년도에 60만 9천 원은 최저임금의 33% 수준입니다. 최저임금이 180만 원 좀 넘거든요. 아직 더 올릴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가보면 군인들이 그 월급을 다 쓰지 않고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적금도 넣고 있어요. 적금은 2 계좌까지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장병들, 군인들이 넣는 적금 중에 내일 준비 적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적금을 넣으면 정부가 이자를 더 올려줍니다. 작년까지 5%였어요. 금년에 6%가 됐습니다. 국회에서 3월 달에 병역법을 고쳐가지고 1%더 얹어주기로 했어요. 그것을 2계좌까지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월급 다 쓰지 않고 저축을 한다, 적금을 넣는다. 육군이 지금 18개월 복무예요. 해군 공군이 22개월 될 겁니다. 평균 20개월 복무한다 치면 조금만 더 보태주면 금방 3천만 원 만듭니다. 제대해서 사회에 나가는데 군대 안 간 내 친구들은 이미 뭔가를 하고 있을 텐데 알바하지 말고 취직 준비하는 동안에 이것으로 준비를 해라. 그 정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결코 포퓰리즘이 아니라 청년기, 그 빛나는 시기를 국가에 봉사한 청년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병력 자원이 점점 줄어드니까요. 군대 가야 될 그 연령대의 청년들 숫자가 줄어드니까 현역으로 가는 비율이 높아져요. 예전에 자원이 풍부하면 조금 뭐한 사람은 공익근무, 요새 말로 사회복무로 빼거든요. 그래도 현역이 넉넉하게 있으니까. 근데 지금처럼 자원이 줄어들면 웬만하면 현역으로 보내요. 그것을 현역 판정이라고 그래요. 100명이 신체검사 받으면 그 중에서 몇 명이 현역으로 가냐. 요즘에 한 8, 90%가 현역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사회복무 요원이 줄어들게 돼요. 무슨 동사무소에서 무슨 일을 한다든가 병원에서 무슨 일을 한다든가 줄어들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부족해진 사회복무 요원을 여성들께도 은호를 개방해서 본인이 희망하면 군대 복무기간만큼 복무하시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제대를 하시면 거기에도 똑같은 기준으로 적금에 좀 이자를 올려드리고 이것저것 보태서 거기도 사회 출발 자금을 만들어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남녀가 평등하게 되는 거. 이게 뭐가 나쁜가요? 이거 포퓰리즘이 아닙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또 한 번 질의를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스크 쓰니 가방 메고 계신 잠깐만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표님을 뵙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저 사진도 찍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자, 제가 질의 드릴 거는 그 신복지 정책에 그 돌봄이라는 그 정책이 있는데요. 그 정책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그런 거는 저희가 접하지 못한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그것 질의드리고 싶어요. 예, 우리 가구 중에 제일 많은 가구가 몇 사람 가구인 줄 아세요? 맞아요. 윤지영 도의원 말씀 맞습니다. 1인 가구가 제일 많고요. 지금 대한민국. 2인 가구가 2등, 3인 가구가 3등, 4인 가구가 네 번째로 많아요. 그런데 아직도 복지 정책은 4인 가구 기준이에요. 점점 어떤 이유든 혼자 사는 분들이 늘어나요. 노인들뿐만이 아니에요. 중년도, 청년도 점점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각자 일을 해야 되죠. 이제는 누구나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야만 삶이 영위되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가장 공백이 큰 것이 아이들 돌봄이에요. 아이들 돌봄 때문에 여성들의 경력 단절이 늘어나고 부모 중에 한 분이 직업을 그만두기 때문에 가정 경제에 파탄이 생겨요. 이걸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도 씩씩하게 키워야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67가지를 제안했는데 짤막짤막 말씀드릴게요. 우선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이자. 그래서 아이들이 좀 더 나은 교육을 받도록 하자. 특히 저학년일수록 선생님의 손길이 더 필요하잖아요. 종일 학교죠. 당장은 아니죠.
당장은 아닌데 지금은 초등학교를 들어가면 아이들 점심을 먹여서 1시쯤 집에 보내줘요. 그런데 2025년까지 준비를 해서 예를 들면 오후 4시까지 학교에서 아이들을 돌보자. 4시까지 붙잡고 공부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점심 먹이고 1시까지는 공부로 치고 그 다음은 놀이 중심으로 학교에서 놀도록 하고 학교에서 돌보고 그 다음에 집으로 보내자. 한 10년 정도 시간이 걸리면 준비가 된다고 보고 그때쯤 되면 준비가 되면 부모님 퇴근 시간까지 학교에서 아이들을 돌보자. 그러면 부모들이 직업을 갖는데 전혀 지장이 없게 되죠.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는 그러면 실업자가 될 거냐? 이런 고민이 당장 생기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얘기는 좀 이따 돌려서 할게요. 그 다음에 더 해야 될 것이 초등학교 입학 1년 전부터 의무교육을 하자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만 5세 의무교육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은 초등학교 들어갈 때 이미 학력 격차가 있어요. 어떤 아이는 영어까지 하는데 어떤 아이는 한글도 못 읽는 수가 있어요. 그 격차가 좀처럼 안 좁혀져요. 그래서 1년 전부터 의무교육을 해서 아이들의 기초학력을 비스름하게 만들어서 초등학교 입학시키자. 출발선부터 격차가 나게 하지 말자. 그리고 유치원 무상급식을 하자. 아이들이 영양 상태의 불균형이 심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뚱뚱해지고 있어요.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초등학교 입학 전 아이들, 유치원이건 어린이집이건 간에 돌봄 선생님 한 분당 아이 몇 명인가 하는 숫자가 있거든요. 우리가 평균 18명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유럽은 3 내지 5명이에요. 그 나이 또래 애들 18명을 무슨 수로 감당합니까? 그러지 말고 준비를 갖춰서 이제 몇 단계를 거쳐야 되겠지만 5명 이내로 줄이자. 그래야 아이들이 제대로 돌봄을 받을 것 아니냐. 이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그러면 우선은 여성의 경력 단절을 줄일 수가 있죠. 부모님이 직업을 중지하지 않아도 되니까 가정경제에 타격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골고루 잘 자랄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청년들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학교 선생님이나 돌봄 교사들, 청년들도 꽤 선호하는 직업이에요. 그거 싫다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뭐 교육대학을 없애느니 교육대학의 입학 정원을 줄이느니 하는데 그러지 말고 거기서 돌봄까지 익히고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은 어떤가? 이런 계획인데 여기에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우선 어린이집 선생님들 처우가 좀 열악해요. 한 80% 수준? 빨리 채워야 됩니다. 아이들 돌보는 게 더 어렵잖아요. 아이들 공부 가르치는 거라. 그런데 채우는 반대거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사립유치원이나 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라도 수준을 맞춰줘야 됩니다. 국공립과. 왜? 아이들은 평등하게 자랄 권리가 있으니까요. 아이들을 기준으로 본다면 국가가 도와서라도 이쪽 수준을 높여줘야지. 그리고 민간이 이미 하고 있는 걸 국공립이 한다고 억지로 뺏어가면 안 돼요. 국가가 함께 하는 것에 민간도 참여한다. 이런 개념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가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환경에서 자라게 될 것이고 특히 엄마들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아이들이 급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지사로 일할 적에 초등학교 점심시간에 가서 학부모들 오시라고 모시고 선생님들 모시고
함께 점심을 먹어요. 물어보죠. 엄마 눈치 보지 말고 대답해. 집밥이 맛있어? 학교밥이 맛있어? 100% 학교밥이 맛있다 그래요. 그럼 엄마들이 미안해해요. 미안해하지만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 반대였으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런데 안심이 돼요. 왜 그러냐? 학교마다 영양사가 있거든요. 영양사를 배치해서 아이들 칼로리까지 계산해서 식단을 만들어요. 날마다 반찬이 바뀌어요. 반드시 후식에 과일을 줘요. 그리고 아이들의 균형 잡힌 식사를 위해서 어린이집부터 김치도 가르칩니다. 집에서 먹으면 웬만하면 안 먹을 아이들도 선생님한테 칭찬받는 그 기분에 김치를 먹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자랑해요. 나 김치 먹었다 이렇게 자랑.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 있거든요. 그걸 빨리 그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것도 신복지 개념의 일부입니다. 교육 분야인데 지금 올해 3월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 있거든요.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대학을 지원할까? 그러기도 해야죠. 그런데 저는 반대로 초등학생 또는 그 이하 어린애들부터 잘 기르는 게 더 좋겠다. 그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가야 옳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긴 시간 특강과 질의응답을 해주신 우리 이낙연 대표님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